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칼 빼들고 이제 결투하는 겁니다. 한국은 그렇게 할 경우 공동체가 깨지죠.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칼질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도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누가 도덕적으로 잘했냐. 운전자들도 사고 나면요, 그냥 보험사 부르면 되잖아요. 몇 대 몇.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야,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야? 이건 벌써 도덕적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미안해하거나 도덕적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일본이 우리랑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한일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똑같은 집단주의 사회고 비슷해. 근데 많이 달라요. 직접 접해보거나 경험해보신 분들 또 저처럼 조사를 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잘 알면 오히려 우리를 더 잘할 수 있다. 민족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일 수 있다.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잘 살려나가는 데서 일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일부 주제로 이제 한국인 관련된 거를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인만의 민족 심리라는 게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요? 다 있다고 봐야죠, 민족마다. 네. 그 일본인이 한국인과 다른 이유는 서로의 민족 심리가 일단 다르겠죠. 예, 근데 이제 한국인은 집단 심리로 본다면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다가 생긴 심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돈을 밝힌다든가 아니 불안수준이 높다든가 뭐 이런 것들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거의 다 비슷해요. 일본인, 한국인, 미국인 다 비슷합니다. 이런 건 민족 심리는 아니죠. 집단 심리이긴 하지만. 근데 미국인, 일본인과는 좀 다른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심리가 있습니다. 집단 심리가. 그거는 5천여 년간의 한국 역사 속에서 형성된 우리 민족 심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한국인들은 가지고 있죠. 그래서 똑같은 신자유주의 사회에서 살아도 일본인과 한국인이 다르고 일본인과 또 미국인이 다르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분석하는 책을 집필하면서 5가지를 제안했거든요. 이 5가지.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맞습니다. 그 책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인간 중심, 그다음에 도덕, 비종교, 낙천, 이 5가지가 우리 한국인의 주요한 민족 심리다. 그러니까 우리라는 것은 한국인들은 우리를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 우리 학교, 그렇죠. 우리와 너희는 달라. 우리 아내, 우리 남편. 네. 외국인들로서는 말도 안 되는 어법이거든요. 이게 우리 남편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내 남편이지. 그렇죠. 이거는 뭐 부부를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남편을. 그러게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은 그걸 직역하면 놀래요. 우리 아내 그러면 our wife가 되는데 그럼 뭐야 1차 다부제야? 근데 한국 사람들은 나라고 표현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색해해요. 우리라고 하는 걸 편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나의 의미도 포함되지만 한국인들은 어법상 우리를 많이 쓴다는 것이죠. 집도 내 집 그러면 안 돼요. 한국 사람들 사실상 우리 집이라 그래야 되고 외동이도 우리 아빠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게 한국에 오랫동안 형성된 우리성이라고 하는 민족심리와 관련이 있는 언어 습관 또는 언어 문화라고 볼 수 있겠고, 인간 중심이라는 얘기는 한국 사람들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인간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멀리 내려가면 단군 신화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뭐 한국인들이 사실은 법, 규칙 뭐 이런 것보다 오히려 인간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건데요. 그 다음에 도덕이라는 것은 한국 사람들은 원래 문제 해결을 힘으로 안 합니다. 힘으로 하는 걸 싫어하죠. 그러다 보니까 힘에는 거의 굴복하지 않죠. 한국 사람들은 힘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리고 힘으로 굴복당해도 인정을 안 합니다. 그 대신 도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문제가 있으면 도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도덕이 우월하면 거기서 승복하죠. 그러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시시비비 가리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를 따지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정치 같은 경우에도 명분을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정치를 볼 때 제일 이해를 하기 어렵다고 얘기하는 게 바로 명분입니다. 그게 도대체 뭔데 그렇게 중요하냐 너희한텐. 일본에서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힘이 중요하지. 근데 한국에서는 명분이 없으면 힘이 있어도 인정받지 못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도덕성과 관련이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비종교라는 것은 한국인들이 종교를 믿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종교에 과몰입하지는 않는다. 인간 중심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교가 인간을 완전히 지배해서 인간이 종교의 뭐 부속물이 된다거나 종교에 지나친 영향을 받아서 인간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흔한 얘기로 개종이 가장 쉬운 나라. 뭐 미국에서 개종한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네 지역사회나 커뮤니티에서 배제당하고 추방당하고 박해당할 것까지 예상해야 되거든요. 뭐 중동 지역은 더하죠. 근데 한국은 개종하고 싶으면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다가 절에 가도 되고 절 다니다가 카톨릭 가면 사람들이 그거 갖고 욕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개종이 정말 쉽죠, 한국은. 그리고 뭐
종교 때문에 인간관계가 악화되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많지 않죠. 그러니까 이제 종교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 거죠. 인간을 지배하는 것으로서는 이해하지 않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비종교성을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고, 낙천은 한국인들이 굉장히 낙천적이다. 외국 사람들 다 그 얘기합니다. 낙천적이라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정말 어려운 역사를 경과했지 않습니까? 뭐 일본의 식민지 시절도 겪었고 전쟁도 겪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볼 때 되게 낙천적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옛날부터 한국인을 아시아의 라틴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유럽의 라틴인처럼 낙천적이고 놀기 좋아하고 흥이 많고, 그 다음에 어려워도 막 웃으면서 농담하고. 그래서 한국의 그 유명한 풍자와 해학 이런 것도 낙천성과 관련이 있죠. 고난이나 뭐 어려움을 겪을 때 우울한 정서로 반응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국인들 그러지 않아요, 대체로. 그럴 때에도 웃으면서 막 해학을 하고, 낙천적으로 막 그 조롱을 하고, 뭐 이런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5가지가 한국인의 중요한 민족 심리라고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우리, 인간 중심, 도덕, 비종교, 낙천 다 공감이 가는데, 근데 아까 전에 신자유주의가 돈, 불안, 요 2가지 키워드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해당되는 국가들은 다 돈과 불안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 민족 심리학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신자유주의로 인해 생긴 집단 심리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럼 신자유주의에 있는 모든 국가들은 여기 해당되는 거 아니면 우리 한국이 특히 좀 더 돈과 불안에 대해서 좀 더 많이 비중이 있는 건가요? 거의 해당돼요. 다 해당되지만 한국인들이 돈에 대한 집착이 좀 더 강한 것은 한국 사회의 신자유주의가 특히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상태에서 강요되다 보니까 더더욱 돈에 집착하는, 또 한국인이 우리주의를 갖고 있는 우리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인데 거기서 개별로 떨어져 나온 상태를 견디기 힘들어하면서 이걸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돈에 대한 집착으로 표현되면서 좀 유별나게 돈에 대해서 좀 집착하는 경향이 있긴 합니다. 실제로 이제 세계 통계에서도 뭐 17개국에 인생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거 뭐냐고 물었을 때 다른 나라에서는 이제 건강이라든가 가족이 이런 게 1순위 나오는데 한국 사람들이 이제 1위로 돈이 나왔었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유독 더 중요한 가치 돈을 뽑는 게 불안을 방어하는 수단이라고요? 맞습니다. 어떤 의미예요? 자, 한국인들이 겪고 있는 대표적인 2가지 불안은, 하나는 고립적 생존 불안, 또 하나는 존중 불안입니다. 그러니까 고립적 생존 불안이라는 것은 왜 앞에 고립적이라는 말을 붙였냐 하면, 과거에도 우리 가난한 시절이 있었어요. 뭐 배고프고 힘들고 합니다. 근데 그때는 공동체가 있었어요, 공동체가. 그러니까 마을 공동체, 직장 공동체, 학교 공동체 같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에 생존 불안을 겪어도 그걸 같이 겪었어요, 사람들이. 그렇죠. 여러 명이. 그러니까 마을이 다 같이 가난한 거예요. 그럼 가난한 이 어려움을 마을 사람들하고 같이 나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일단? 그리고 서로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도 해줄 수 있고 힘을 합쳐서 해결하려고 노력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집단적 생존 불안이기 때문에 비교적 견뎌내기가 수월합니다, 이런 불안은. 근데 1990년대가 넘어서면 개인 간 경쟁이 시작되면서 공동체가 다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거의 다 개인화돼요. 개인이 돼버려요. 자, 이렇게 완전히 혼자가 된 상태에서 각자 도생의 방식, 그리고 이웃 간의 개인 간 경쟁의 방식으로 생존을 도모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과정에서 한국인들은 내가 만약에 이 경쟁에서 패배하면, 만약에 각자 도생에 실패하면 죽는다, 비빌 언덕이 없다, 이런 이제 심리를 갖게 됐죠. 요게 고립적 생존 불안인데, 비유하자면 무인도에 사이좋은 30명 정도가 같이 표류해 간 상황, 아니면 혼자 간 상황하고 비교할 수 있어요. 혼자가 제일 처참하죠. 처참하죠. 이건 감당하기 힘들잖아요. 막 외롭고 슬프고. 근데 혼자라도 참 감 좋은데, 한국은 어떻게 보면 30명이 몰려갔는데 이 사람들이 서로 원수지간인 거예요. 그래, 그 섬 안에서 싸워, 막. 이런 상황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되는 거예요. 거의 뭐 헝거게임이나 배틀로얄이나 오징어 게임 비슷하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생존 불안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높아요. 어떤 어른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야, 옛날에 보릿고기 있을 때가 생존 불안이 심하지, 지금이 더 심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이제 먹고 사는 생존 같은 거죠. 그렇죠. 과거에는 그런 불안을 사이좋은 30명이 같이 겪었다면, 지금은 적대적인, 서로 싸우는 30명이 생존 불안을 겪고 있다, 혼자 가서. 이런 상황을 이해 못하기 때문에 과거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지금이 더 높습니다. 주관적 생존 불안이 훨씬 높아요. 그런 생존 불안 때문에 우리나라에 뭔가 극단주의 같은 게 발생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게 극단주의 가장 큰 원인이죠. 근데 이 혼자서 생존 불안을 겪어야 되는 이 상황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데, 그러려면 결국 내가 돈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옛날같이 돈 없으면 일가 친척 집에서 이렇게 산다든가. 요즘엔 뭐 거의 불가능하죠. 아, 불가능하죠. 옛날에는 그게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비비는 게. 응답하라 2988 같은 드라마를 보면 거기 백수 나와요. 몇 년째 백수. 전혀 뭐 고통을 겪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잘 지내. 기생하면서. 네. 가족과 이웃들 사이에서. 네. 그러니까 이 친구는 거기서 소외되지도 않아요. 재수한다 그래서. 당장 그 사람은 생존 불안 안 겪는다는 거예요. 돈을 못 벌어도. 개인화되면 내가 당장 돈을 못 벌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안은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게 한국인들이 돈에 집착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 원인인 것이고요. 고립적 생존 불안. 한국은 또 개인 간 서열 경쟁을 하면서 서열이 쫙 매겨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뭐 UFC 시합이나 권투 시합처럼 1대1로 치고받다 보면 챔피언부터 쭉 1, 2, 3, 4 랭킹이 매겨지는 거랑 비슷해요. 자, 이렇게 서열이 매겨져서 서열에서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나름 그래도 존중을 받는데, 근데 아래 서열로 내려가면 무시당합니다. 서열이 낮을수록 무시당하는 거죠. 한국인들은 길을 쓰고 서열을 올라가려고 그래요. 몇 층이라도. 올라가지 않으면 무시당하니까. 이게 이제 존중 불안이거든요. 무시당할 수도 있다는 불안. 근데 이 올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돈 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돈에 대한 집착이 생존 불안이 어느 정도 해결돼도 한국 사람들한테는 해결이 안 돼요. 돈에 대한 집착이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서열 경쟁 그때부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상류층으로 올라가도 요건 끝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돈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이 존중 분야에서 뭐 쉬운 예시로 따지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 도로에서 이제 경차, 그 다음에 2000cc, 3000cc 뭐 국산차, 외제차에 따라서 이제 본인도 그 다음에 다른 차를 운전하는 사람도 누구도 말은 하지 않지만 경적을 울리는 속도라든가 뭐 옆에 어떤 게 생겼을 때 뭐 끼어들기라든가 이런 게 다 약간 관여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심지어 서울은요. 네. 초등학생 아이들이 어느 아파트 단지에 사냐 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좀 고급 단지가 있고 좀 저렴한 임대 단지가 있다. 나눈다면서요? 나눠요. 따로 놀고요. 서열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려다보죠. 이게 아이들이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부모한테. 네, 어른들의 문화가 그대로 초등학교에 반영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국은 서열을 나누는 문화가 있다. 근데 그 서열이 주로 돈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내가 어느 정도 벌었다 그러면 이제 조금 그냥 편하게 살아야지가 아니라 이 정도는 아직 안 돼. 남들한테 무시당해 이걸로는 더 올라가야 되는 거죠. 올라가도 또 그래요. 그렇죠. 끝이 없으니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자, 그러면 처음에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한국인의 특징 5가지에서 첫 번째가 우리 좀 더 여쭤보면 그 우리라는 단어에 도대체 좀 어떤 의미가 담겨 있고 역사적인 뭐 어떤 배경이 좀 더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서양 사람들도 일본 사람들도 필요에 따라서 집단을 만들고요. 그렇죠. 집단적 단결을 해요. 뭐 노동운동을 하려고 해도 그럴 테고 뭐는 지배층에 저항하기 위해서도 단결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것도 우리라고 부를 수 있느냐 하면 그거는 아직 자격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단순하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모여서 단결하는 수준을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네. 더 높은 수준을 원합니다. 그 더 높은 수준이 뭐냐면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해서 일심동체의 집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러니까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은 예를 들면 가족공동체에서 볼 수 있죠. 흔히. 가족공동체는 아버지가 직장 다니다 잘리면 집안이 다 거덜나는 거 아닙니까? 사업하다 망해도. 그런 집안의 구성원들은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예를 들면 전쟁 중에 우리 민족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에게 전쟁에서 진다. 지금 전쟁 중인데. 그럼 우리 다 죽는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다 노예가 된다. 이런 게 운명공동체에 대한 자각인데, 이런 운명공동체라는 자각에 기초해서 구성원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협력하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결합하냐. 일심동체가 되는 수준까지 결합합니다. 요거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결합이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아예 마음이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요. 내가 합쳐져서 이 집단을 이룬다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없어지고 그냥 우리가 돼버리는 그 경지를 원하는 사람들이다. 이게 연구에서 이제 많이 밝혀졌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아주 좋아하는 말이 우리는 하나다라는 말 하면 참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이건 이제 뭐 윤석열도 했었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라는 말도 좋아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런 말도 좋아합니다. 하나가 된다 그러면 야 이거라면 나의 개성을 상실하고 주체성을 상실해서 내가 뭐 사라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좋아해요. 더 큰 뭔가가 되는 듯한 느낌? 그래서 한국 심리학자들이 연구하는 데서 이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한국인들은 그런 계기만 조성되면 자기를 녹여서 없애고 우리 속에 녹아들어간다. 자발적으로. 이런 이제 특징이 있다. 이건 외국인들은 할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04년인가요? 월드컵 거리응원전. 그 거대한 거리응원전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만 가능해요. 요걸 보고 외국인들이 너무 놀라기도 하고 부럽기도 해서 어떤 나라들에서는 그걸 하려고 정부에서 돈도 주고 개봉도 했는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사실 뭐 남의 경기인데 축구 잘하고 하는 게 아니 자기네 나라 축구팀 있을 때 했는데도 안 돼요. 똑같이 해보려고 해도. 왜냐하면 이게 돈 주고 떠밀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이 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그 돈 주고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나와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왜냐 운명공동체예요. 월드컵 속에는 우리가 우승해야 돼. 그 장악이 싹 트자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잖아요.
거잖아요. 이 거대한 흐름, 그리고 그 자리에 나갔을 때 사람들은 너무 즐거워합니다. 그 시절을 경험했던 분들 중에는 언제가 제일 행복했냐라고 물어보면 월드컵 거리응원전을 꼽는 분들이 많아요. 그 정도로 한국 사람들 우리가 되는 걸 좋아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이 있고 또 실제로 우리가 되었을 때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인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게 좀 우리 관계라는 건데, 이런 걸 포함해서 한국인의 좀 특별한 민족주의로 인한 그럼 사회 문제는 뭐가 있는 거예요? 5가지가 다 긍정적인 거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사회 문제를 유발시킬 건 없다고 봅니다. 네. 오히려 좋게 작용해왔지. 네. 근데 이런 게 잘못해서 신자유주의랑 만나고 또 병든 사회랑 만나면 왜곡돼서 작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주의를 사실상 적용할 수 없는데 우리주의를 적용한다. 그러면 이제 끼리끼리 문화라든가 네. 또는 집단이기주의로 발현될 수도 있고. 비리라든가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끼리 해주고 하는 거. 그렇죠. 봐주고. 그게 원래는 우리 문화하고 관련이 없는 건데, 부정부패라든가, 뭐 사회 불이라든가, 아니면 신자유주의라든가 이런 거 결합되면서 왜곡되게 표현되는 게 좀 있고, 그 다음에 너무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에서 배제당하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쫓아가려고 그래요, 자꾸. 흐름을. 혼자니까. 이런 것도 사실은 부작용인데, 원래 그게 우리에서 나오는 건 아니고, 역시 부작용입니다. 잘못된 사회를 만나서 나타나는. 사실 이 한국인의 우리주의라는 것은 5,000년 역사 속에서 자발적으로 형성된 거거든요. 그 우리 민족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한반도에서 살기 시작한 다음에 이주를 안 해요. 한국인들을 보통 정주민족이라고도 합니다. 유목민하고 아주 다르죠. 이동을 안 합니다. 제자리에 살아요. 그리고 제자리에서 떠나지 않고 살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마을 이런 식으로. 또 좀 커진 부족, 시족 뭐 이러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5,000년 내내 그렇게 살았고 고려 시대나 좀 일찍 잡으면 통일신라 시대 때부터는 통일국가를 이루고 살았습니다. 이것도 완전히 통일해요. 하나의 국가로. 그러면 그게 뭘 의미하냐면 민족 간 내전이 없다는 걸 의미하죠. 그래서 한국 역사를 배워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리 뭐 경상도 전라도 전쟁 이런 거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서울하고 경기도하고 평안도가 전쟁했다? 그런 것도 없어요. 같은 국가였기 때문에 내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굉장히 넓은 범위에서, 즉 국가적 범위에서의 우리 의식이 발전해요. 한국은. 네, 뭐 비교를 위해서 말씀드리면 일본은 메이지 유신 전까지는 거의 그 내전이 끝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일본은 중앙집권제가 아니라 지방분권제입니다. 쇼군, 영주 이런 사람들이 하나씩 차지하고 겁니다.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경상도 영주, 전라도 영주 따로 있어요. 전쟁해요, 맨날 치고받고. 이 과정 속에서 백성들이 살았기 때문에 백성들끼리의 사이가 한국인만큼 좋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사람들을 좀 무서워하는 쪽이죠. 한국인들은 이런 공동체 생활이 너무 좋기 때문에 백성들 속에서 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가 돼서 살아가니까 너무 좋지 않냐. 전 민족이, 전 국가가 이렇게 우리가 돼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의식이 싹트기 시작하고 그게 우리주의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집단주의죠. 또는 집단주의의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근데 일본은 그런 조건에서 위에 지배층이 화합을 얘기하고 막 그 규칙을 얘기합니다. 집단을 앞세우면서. 그러니까 이 일본의 집단주의는 자발적으로 백성들 속에서 나온 게 아니고 지배층의 강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가짜인 거죠. 이런 점에서 한국인의 우리는 사실상 역사적 뿌리가 확실히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저 그러면 또 한 가지가 아까 전에 비종교 나와서 한국에 근데 또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다라는 코멘트를 봤었는데 요거랑 아까 말씀하신 비종교랑 관련이 있는 걸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죠. 진정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몇 없습니다. 아, 그거는 개인이 종교를 언제든지 선택했을 때 그 의미인 건가요? 실질적인 선택의 자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85%가 개신교예요. 그렇죠. 그러고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 선서할 때 성경에 손 놓고 선서합니다. 그렇죠. 법정 선서할 때 성경에 손 놓습니다. 자,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 그 사회에서 과연 다른 종교 믿는 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쉽지 않습니다. 영향받죠.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만약에 내가 기독교, 개신교를 버리고 뭐 이슬람을 믿는다, 불교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해요. 그렇네요. 한마디로 서양인 중동 사람들의 입장에서 개종은 인생을 바꾸는 문제예요. 자기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삶의 철학, 또 뭐 인간관계, 심지어는 박해까지 예상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개종은. 쉽게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농담 삼아 말씀드리면 아침에 절 갔다 저녁 때 교회 가요.
절에 가서 절밥 먹고 절대 교회 가서 예배 보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한국은 또 약간 사찰을 그냥 종교가 아니더라도 그냥 그렇죠. 구경 가다든가 그 그렇죠. 절 냄새 맡으러 가는 걸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나 개종했어. 불교에서 개신교로 깜짝 놀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려니 해요. 뭐 그럴 수도 있지. 딱 한 번 이제 종교가 어떤 문제에 크게 갔냐는 게 이제 결혼할 결혼할 때인 것 때. 같아. 결혼할 때는 이제 종교가 너무 다르거나 하면 이제 그렇죠. 사실 그 전까지는 뭐 그래 뭐 관심도 없어요.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무교든 뭐 예를 들면 연애할 때 네. 나 여성이 뭐 집안이 기독교고 남자가 불교인데 연애는 뭐 연애할 때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렇죠. 처음에 종교를. 예를 들면 우리 한국인들 인간관계 할 때 시작할 때 종교 안 물어봅니다. 안 물어보죠. 안 물어봐요. 관심 없어요. MBTI. 차라리 그걸 물어보지. 종교 안 물어봐요. 네. 근데 연애할 때는 몰랐단 말이에요. 네. 하다 보면 종교 있는 거 알게 되죠. 네. 문제 없어요. 그때까지.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결혼할 때.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 이제 여성 집에서 다른 종교 가진 사람은 좀 싫어. 아. 자, 그럼 한국 청년들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냐. 네. 남자가 바로 교회 나갑니다. 어떻게 보면 진짜 위대한 거죠. 네. 사랑이 종교를 넘는. 그러니까요. 야, 그래? 그럼 나 내일부터 교회 나갈게. 이 얘기는 한국인들은 인간관계를 해치는 수준으로 종교를 믿지 않아요. 강압하지 않습니다. 종교 분쟁이 없어요. 유일하게. 그래서 한국의 종교 분포를 보면 무신론이 한 50% 되고요. 네. 다 있습니다. 기독교, 천주교, 불교, 뭐 심지어 유교는 뭐 종교는 아니지만 그런 거. 그다음에 무속까지 엄청난 종교들이 있고요. 네. 이거 믿는데 아무 제약이 없어요. 사회적 터치나 압력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인들이 또 비종교적이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내세관념이 없어요. 없거나 너무 아주 희박해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내세관념이 아주 투철하거든요. 존윅 같은 영화를 보면은 네. 존윅의 묘지 앞에서 그 친구 둘이 하는 말이 있어요. 있죠. 존윅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천국에 있을까? 지옥에 있을까? 내가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내세관이 이미 있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 사람을 대할 때. 한국 사람들은 근데 일단 내세에 대한 고민이 없어요. 내세에 대한 대화도 거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람들이 내세 때문에 고민한 걸 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한국 사람들 그때 고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내세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한국인들은 내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딱 하나입니다. 만남의 광장이에요. 가족들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 한국 영화들 보면 악당들도 죽을 때 그래요. 이제 아내 만나러 갈 거야. 누구 만나러 갈 거야. 제가 목사님들한테도 여러 차례 물어봤는데 독실한 기독교 신자들도 임종시에 찾는 사람이 가족이래요. 한국은. 그래서 하느님 만나러 간다는 사람이 없대요. 엄마 보러 가요. 누구 보러 가요. 이러지.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늘로 간다는 생각이 있어요. 죽으면 신 앞에 가서 심판받고 이렇게 지옥 가냐 천국 가냐.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죽으면 무조건 죽은 사람을 만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천국 지옥의 상이 있으면 그런 생각을 못 하죠. 그러니까 한국인에게 있어서는 내세는 가족들이 다시 만나는 곳일 뿐이에요. 헤어진 사람을. 그러니까 이런 정도의 내세관 때문에 한국인들은 지독할 정도의 현세주의자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그 연구자들이, 학자들이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대단히 현세적이다, 한국 사람들은. 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내세에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은 거 기대하지 않아요. 관심 없고, 현세에서 이루려고 합니다.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인 거죠. 이것도 이제 비종교성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로 이제 꼽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5가지에서 우리도 이해했고 비종교도 이해했으면 좀 세 번째로 도덕. 최근 폭삭 속았수다의 이야기로 제주도에 대한 인기가 높아졌는데 제주도에 많은 3가지가 여자, 바람, 돌이라는 게 있고 제주도에 없는 3가지가 도둑, 거짓, 대문이라고 한다고 하던데요. 제주도에 없는 3가지를 가지고도 우리 민족성을 엿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자, 일단 도둑이 없다라는 게 뭘까요? 도덕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한국은 지금도 좀도둑이 없는 나라로 유명해요. 미국 사람들이 제일 한국 오면 놀라는 장면이 카페에다가 핸드폰 놓고 화장실 가는 거. 거기다 노트북 펴놓고 놔두고 가는 거. 근데 사실 뭐 저는 다른 사람을 믿는 것도 있지만 CCTV가 다 있긴 하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해외에서는 그렇지 못할까. CCTV 써도 너무 소매치기가 많아서. 네, CCTV가 무관하다는 거는 CCTV가 없었던 먼 옛날부터 한국인들은 도덕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옛 중국 문헌부터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도덕적이다. 자, 그래서 한국인들이 잡스러운 도둑질이나 나쁜 짓을 잘 안 한다는 건 잘 알려져 있는데, 뭐 예를 들면 그 서양 같은 경우에는 100%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국에 살다 오신 분한테 직접 물어봐도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그랬어요. 좀도둑이 이렇게 많다는 얘기냐 할 때 그게 아니래요. 좀도둑이 아니라 그냥 옆 사람이래요. 옆자리에 앉아있던 평범한 학생. 평범한 사람들이 가져가는 거래요. 특별히 도둑질을 하는 인간이 전문적으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문화인 거죠. 한국인들은 그러진 않는다. 그렇죠. 택배도 집 앞에 놓으면 무사히 다 받습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다 없어진다 그래요. 집 앞에 놓으면.
물론 모든 외국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런 나라들이 많다는 것이죠. 자, 한국인들이 도덕적이다라는 것은 공동체 생활을 해왔다고 제가 해서 말씀드렸는데, 우리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면은 분쟁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안에서 아무래도 갈등이 조성되고. 그러면 일본은 어떻게 하느냐? 일본은 칼의 나라라고 불리잖아요. 칼 빼들고 이제 결투하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하자, 우리. 맞짱 떠서 나와 밖으로. 근데 한국은 그렇게 할 경우 공동체가 깨지죠. 일본은 사실상은 개인주의자들이 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깨지는 거 상관없어요. 그게 제 집단만 파괴하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이지만, 한국은 진짜 조화를 중시하기 때문에 공동체 사람들이 서로, 우리 관계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칼질을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도덕이 있는 거고, 도덕을 강화시켜 봅니다. 그래서 도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시시비비를 가려요. 누가 도덕적으로 잘했냐. 한국은 운전자들도 그래요. 운전자들도 사고 나면요, 그냥 보험사 부르면 되잖아요. 몇 대 몇. 그렇죠. 근데 안 그래요. 야, 네가 지금 한 행동이 잘한 행동이야? 이건 벌써 도덕적 평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걸 가지고 화를 내고 미안해 하거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아주 습관이 돼 있습니다. 도덕적 시시비비를 가르는 게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한국 사람들이 도덕을 이렇게 계속 강조하다 보니까 어떤 아까 말씀드렸던 힘에는 절대 굴복하지 않는 그런 어떤 민족성도 만들어졌는데, 그 일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에는 항복이란 말이 없다. 근데 사실은 있죠. 근데 이 사람이 하는 말은 안 쓴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그 말을. 그러니까 일본은 영화나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시면 싸우다 지면 항복한다는 말을 해요. 싸우다 지면 나 항복할게. 졌어. 또는 뭐 항복해라는 말도 나오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주먹 다짐하다 졌어요. 그럼 뭐라 그러냐? 어디 두고 보자 그러죠. 절대로 항복 안 합니다. 힘에는 굴복 안 하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서 고려거란 전쟁이라는 게 좀 옛날 드라마인데 넷플릭스에 떴길래 다시 봤는데요. 거기서 거란의 황제가 고려 장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투항하라고 권유하는데 안 하니까, 너희 고려인들은 왜 힘에 굴복을 안 하냐? 왜 항복을 할 줄 모르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자 그 고려 장군이 하는 말, 너희는 어린아이를 우물에 던져 죽이는 놈들 아니냐? 야만인들. 우리가 어찌 너 따위 놈들한테 머리를 숙일 수 있느냐? 죽여라.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우수하면 거기에는 좀 머리를 숙입니다. 도덕적으로 우수하거나. 근데 힘으로 우리를 굴복시킨다? 용납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인을 힘으로 정복하는 시도는 한 번도 성공을 못 한 거예요. 역사적으로. 지금도 비슷해요. 힘으로는 정복 못 합니다. 한국 사람들 끝내는. 그러니까 자꾸 항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도덕적으로는 정복이 됩니다. 김구 선생도 해방된 다음에 세우고 싶은 나라가 힘센 나라가 아니었잖아요. 문화가 우수한 나라를 꿈꾸지 않았습니까? 이게 우리 민족 정서에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도덕성과 관련된 얘기들이죠. 자, 지금 남은 게 그럼 인간 중심과 낙천인데, 인간 중심이 왠지 한국인은 유독 정이 많다고 평가받는데, 이게 좀 관련이 있을까요, 민족성과?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이 정이라는 것은요, 사랑의 감정인데요. 우리 관계에서 나타나는 사랑의 감정이 은은하게 드러나는 걸 얘기합니다. 격렬한 감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보통 심리학에서 이걸 기분이라고 표현하는, 이제 범주에 넣는데, 강도가 약하지만 그냥 따뜻하고 은은하게 흐르는 사랑의 감정이 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한국 사람들은 어떤 관계에서 정을 느끼냐면, 우리 관계라고 느끼면 정이 나와요. 정을 주고. 우리 관계가 그러면 정에 의해서 더 돈독해지죠. 이렇게 정은 우리 관계에서 발생하고 동시에 우리 관계를 강화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한국인과 정은 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이 그 외국인에 대해서도 정을 느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한테 정을 잘 줘요. 그래서 한국인들, 이민자들 중에서 외국인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상처 입는 사람들. 그렇죠. 외국인들은 그 정도가 아닌 테니까. 정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당연히 좀 가까워지면 정을 준단 말이에요. 우리 관계라고 생각하고. 정을 주는데 외국인들은 안 돌려준단 말이에요. 그럼 서운해하는 한국인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정을 주는 범주가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는 걸 의미합니다. 인간이에요. 인간 그 자체. 원래 단군의 건국이념에서도 홍익인간은 우리 민족을 이롭게 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널리 인간을 이롭게,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애입니다. 인류애. 인간에 대한 사랑. 그래서 인간 중심성이라는 것이 정에도 영향을 미쳐서 한국인들의 정의 범주는 굉장히 넓어요. 인류 전체를 거의 포괄하는. 한국인들이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친절하고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지 않았던 것도 이 인간이라고 생각하면 정이 자연스럽게. 심지어 한국인들은 인간하고 같이 살아간다고 여겨지는 자연 사물들 혹은 동물들에 대해서도 정을 느낍니다. 유명한 까치밥이라는 게 있죠. 중국 사람이 쓴 책을 보니까 그 내막을 알고 자기 큰 감동을 받았던 얘기를 해요. 가난한 시골에서 그 농민들이
감을 따다가 까치를 생각해서 몇 개 남겨놓은 걸 까치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발상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 다 따서 먹지. 근데 한국인들의 마음이 어디까지 미치냐, 정이. 거의 자연에까지 미친다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살아가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인들 마음속에 푹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조금만 가까워지면 정을 막 줍니다. 그리고 정을 받고. 그걸로 이제 끈끈이 이어지면서 또 우리가 되고. 이것도 이제 한국인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이 되게 많은 편인데 정에 관련해서 제일 좋아하는 대사가 중국의 무협 영화나 드라마 많잖아요. 거기 어이천도련기 그건 드라마 버전이었던 것 같은데 딱 시작할 때 항상 이 문장이 나와요. 거기서 정은 뭔가 사랑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정이란 무엇이길래 생사를 가늠하게 하는가.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 가서 하는 걸 보면서 제가 너무 약간 인생의 저한테 약간 대사 같은 건데 그럼 이 정은 왠지 아시아, 한국, 중국, 일본은 다 비슷할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좀 다른가요? 중국은 주로 정을 연애 관계에서 많이 씁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그런 감정이 아닌데 한국에서 정 그러면 남녀 간의 정보다는요 다 포괄합니다. 부모 자식 간의 정, 심지어 미운 정이라는 말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 관계에서 살다 보면 막 밉기도 하고 좋기도 할 때 그래도 정으로 이어져 있어요. 애증 관계. 그래도 정으로 이어져 있어서 우리 관계는 해치지 못해요. 이럴 때 이제 미운 정 얘기까지 나오는 건데요. 미운 정 다 들었다. 뭐 고운 정만이 아니라 외국은 그런 정도의 정은 중국은 연인 관계에서 주로 쓴다. 일본은 정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별로. 일본은 실제로 보면 개인 관계에서 정말 정이란 게 있을까 싶은 나라예요. 일본 사람들은 아시아권에서 집단주의 중에서 가짜 집단주의를 가진 나라이기 때문에 중국도 집단주의가 있는데 우리보다 못한 편이고 우리 강도나 수준이 일본은 아예 가짜 집단주의이기 때문에 개인 간의 관계는 정이라기보다는 철저한 어떻게 볼까요? 사회적 가면? 을 가지고 상대하는 관계입니다. 따라서 정의란 걸 느끼기 어렵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어떤 댓글 문화에서도 악플보다 더 무서운 거는 무풀이라고. 무관심. 맞습니다. 자, 그럼 하나씩 마지막에 있던 그 낙천. 이제 저는 뭐 공감이 가면서도 안 공감이 가는 게 요즘 어떻게 보면 젊은 분들은 뭘 해도 뭐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 않고 뭐 이제 헬조선이라는 단어도 불리고 하는 거랑 이 낙천과 좀 약간 좀 다른 것 같아서요. 자, 이제 하나 최근의 거를 예를 들면 이 거대한 집회나 시위가 벌어지면 그 외국 서양이나 일본 사람들이 그런 이제 폭발을 했다. 예를 들어서 비상계엄이 터지고 내란이 발생해서 모여서 뭐 100만 명 넘게 나왔다.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정서는 부정적 정서가 많습니다. 적대감, 분노 뭐 이런 게 많아요. 그래서 그 서양인이나 일본인들이 집회하는 거 보면 살벌해야죠, 분위기가. 그리고 때때로 폭력도 발생하죠. 서양 같은 경우에는 약탈도 많습니다. 상점을 턴다든가. 맞아. 네, 막 차에다 불 지르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대규모로 모여서 우리가 되면요, 흥이 나요, 막. 신이 나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네, 축제 분위기가 돼버려요. 그럼 이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세상을 보면 우리가 된 순간은 그 무엇도 꺾을 수 없다. 이게 생기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낙관이 생겨버려요. 우리 하나가 아니니까. 그 순간 흥이 쫙 나면서 행복감이 쫙 올라가니까 한국의 이런 거대 집회를 보면 정서가 긍정적 정서가 지배합니다. 부정적 정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 순간에 막 축제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서로 돕고 위해주고 먹을 것도 나눠주고 이런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근데 외국은 그렇지 않아요. 좀 긴장되고 살벌한 분위기가 많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모이는 순간 흥이 나고 흥이 나면 놀기 좋아하고 그걸 이제 음주가무의 민족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요. 이 기록이 옛날부터 있죠. 중국 그 고대 문헌에서부터 나옵니다. 한국인들은 그 몇 박 며칠을 놀았다 뭐 이런 거 나와요. 근데 그 흐름이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돼서 한국인들은 틈만 나면 술 먹고 놀고 노래하고 춤추는 걸 좋아합니다. 노래방 문화도 역시 이제 그 중에 일환이라고 볼 수 있겠죠. 노래방은 보통 혼자 가는 거 별로 없죠. 그렇죠. 모여갑니다. 같이 갑니다. 우리가 돼서 즐기는 거예요. 이런 낙천 문화가 한국 곳곳에 배제돼 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양반들한테 당해도 웃으면서 그거를 막 농담적으로 던져요. 왜 이게 낙관이거든요. 아니면은 그 얼마나 잔인한 방법으로 그걸 터뜨리겠습니까? 한국인들은 웃으면서 농담처럼 조롱하고 그럽니다. 지금도 그 문화가 아주 많죠. 자, 이번에 좀 일본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일본에서 사람들이 매년 10만 명씩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요걸 이제 자발적 실종자라고 부르고요. 또 인간 증발이라고도 합니다. 거의 뭐 매년 10만 명씩 사람들이 스스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는다는 얘기인 건가요? 아니요,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마을에서. 야반도주 정도 될까요? 우리 식으로 하면 갑자기 가족이나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갑자기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고서는 이제 안 나타나는 거죠. 조하츠, 인간증발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실종을 이렇게 된 사람들 찾는 대행업체도 있고, 또 심지어는 그 자발적 실종을 도와주는 업체들도 있어요. 그 업체들이 밤에 이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건 히키코모리는 아닌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히키코모리는 자기 입에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가족을 버리고 사라진 거예요. 아니, 신분 세탁까지 시켜주는 업체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완전히 사라진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살아가는 건데, 그게 성공적인 삶이 되긴 좀 어렵죠. 왜냐하면 거기 가서 신분 세탁한다 그래서 사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대체로는 빈곤층으로 살다가 죽는 경우가 많은데, 모르는 거죠. 뭐 이제 실종됐으니까. 어쨌든 거의 매해 10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일본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리고 일본의 메이와쿠 문화라는 게 있다면서요? 이건 어떤 건가요? 저는 이거 처음 들어봐가지고. 민폐. 민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네.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일본 사람 이거 뭐 편의점에서 마우스 탁 부딪히면 스미마세. 그렇죠. 스미마세. 전 그래서 사실 일본 갈 때 좀 좋아하는 것도 있거든요. 남한테 피해를 안 끼치려고 하는 게 나이가 드니까 뭔가 누군가랑 말다툼을 하는 것도 너무 싫고 네. 그냥 서로가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네. 뭔가 좀 가도한 느낌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 턱 부딪히면 스미마셍 하잖아요. 네. 한국 사람들 툭 부딪히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한국 사람들이 이 신체 접촉에 대해서 굉장히 둔감해요. 별거 아니라 생각해요. 그래서 외국인들은 그거 되게 싫어합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 스쳤는데 인사도 안 하고 가버린다. 근데 한국 사람들한테 이거 스친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오늘 여기 오면서 여러 번 스쳤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일본 사람들 이거 스치잖아요. 이거 칼부림 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칼싸움 하자는 얘기죠. 옛날부터 많이 이제 그랬으니까 위험하잖아요. 사람 무서워해요. 부딪히는 것 자체를 무서워합니다. 그런 무서움을 줬으니 스마생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한국인들은 그렇게 서로 죽이고 사귀고 한 적 없어요. 사람 무서워하지 않아요. 문화가 다른 거구나. 그러니까 부딪혀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끼리 살다 보면 부대끼는 부딪힐 것이지. 수 있지 뭐. 그렇지. 뭐 저 사람이 아기가 있었겠어? 그러니까 한국인은 그런 걸 사고를 안 합니다. 스킨십에 굉장히 뭐랄까요. 너그러운 민족이 한국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메이와쿠 문화라는 것은 민폐를 끼치는 걸 극도로 싫어하는 문화인데요. 뭐 예를 하나 들어보면 동일본 대지진 당시에 어떤 할머니가 바다에 이렇게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조됐어요. 이 언론 인터뷰를 처음 하는데 할머니 첫 마디가 뭐냐?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예요. 좀 황당하죠.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단하다. 막 예를 들면 또 IS한테 납치당해서 죽은 기자들이 있거든요. 일본 기자. 그 부모의 첫 인터뷰 말도 아들 문제로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예요. 유명 작가가 자살했는데 그 부모가 나와서도 똑같은 얘기합니다. 민폐 끼쳐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한국인들은 바다에서 이렇게 표류하다가 구조돼서 인터뷰 딱 한다. 그럼 뭐라 그럴 것 같습니까?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고맙습니다. 100%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이 차이가 어디서 오는 거냐면 일본인들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집단 간의 관계를 남남 관계로 이해합니다. 남남 관계에서 저 사람이 나를 구하려고 많이 애썼잖아요. 그리고 구해냈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패 끼친 거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민폐를 끼쳤습니다 이면에는 너와 나는 남남이야가 깔려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패 끼친 인간이니까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집단과 개인의 관계를 일본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일본인들이 그걸 알 수 있는데 한국인들은 그럴 때 고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나와 타인과의 관계, 나와 국가나 사회와의 관계를 우리 관계로 봐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사이에 구해주려고 애쓰는 게 맞아요. 당연한 거예요. 구해줬어요. 그럼 고맙죠. 그래서 아버지가 딸을 막 도와주면 딸이 아빠 민폐 끼쳐 죄송해요 이러진 않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관계니까. 그렇지. 예, 그냥 고마운 거지 그게. 뭐 민폐입니까? 민폐 끼쳤다 그러면 더 서운하죠 아버지가. 그러니까 이게 일본 사람들은 왜 이런 문화가 있느냐. 그만큼 이 사람들은 집단으로부터 왕따를 당하거나 뭐 이지메라 그러죠. 아니면 집단으로부터 공격과 비난당하는 걸 너무너무 무서워합니다. 근데 뿌리로 들어가면 사실 그게 집단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지배층에 대한 공포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집단주의를 제가 가짜라고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지배층의 비난, 처벌, 그 지배층을 대변하는 집단이 자기한테 가하는 어떤 공격, 비난, 이심에 여기에 노이로제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인들은 그런 게 없어요. 특별히 그런 게 없고 도와주면 고마운 거죠. 같은 집단주의인데 좀 많이 다른 거네요. 우린 진짜 집단주의고 네. 일본은 가짜인 거죠. 그럼 혹시 일본의 그런 가짜 집단주의가 일본 경제 성장에 둔화에 영향을 준 것도 있는 건가요? 지배층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지배층이 일본 대중한테 뭘 요구하냐면 조화를 또 그렇게 얘기해요. 와 문화라고 부르죠. 이 와 문화가 얼마나 강한 거냐면 일본 사람들한테 거의 아이덴티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와가. 우리나라 전통 옷을 한복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 사람들은 일본 옷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와복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한과잖아요. 한과. 한식. 일본은 와과예요.
그러니까 다 와가 붙어요. 그러니까 한복, 한류 이러면 일본은 이제 아마 와류계 되겠죠. 네. 인류가 아니라. 그 정도로 일본은 이걸 와가자라고 칭하고 와식이라 그러고 와복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일식이란 말은 안 씁니다. 자, 이 와는 이제 좋아할 때 화자인데요.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하면. 이거를 요구한 게 누구냐면 지배층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 그러면서 이 와가 실현되기 위해서 필요한 86개 조문 같은 게 있었거든요. 예전에 이걸 강조했던 지배층이 발표한 그 중에 뭐가 있냐. 철저한 상황관계. 자신의 업에 충실할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너 지금 하는 일을 때려치고 딴 거 하면 안 돼. 그리고 너가 지금 신분이 낮아? 그대로 그거 받아들여. 그리고 위아래 덤비면 안 돼. 네. 받아들여. 자, 이게 일본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초기엔 됐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을 잘 들으니까 자기 할 일을 하고 네, 공부를 시키는. 네, 시키면 착착 시계 톱니바퀴처럼 돌아갈 수는 있는데 창의성하고 거리 멀죠. 이런 사람들이 뭐 새로운 걸 받아들이는데 주저없이 받아들일까요? 혁신에 굉장히 거부감이 커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을 아날로그 사회라고도 부르잖아요. 맞아요.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도장 같은 거 찍는 거 이제 필요 없어졌지 않습니까? 전자로 다 대체가 됐잖아요. 근데 일본은 이 도장을 인식하는 기계가 생겼다든가 그걸 만들었다든가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옛날 거를 그대로 고수하려는 네. 이게 정말 강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뭐 이 와에 네. 지켜야 되는 원칙 중에 하나가 바로 자기 하던 일 계속 하라는 건데요. 그러면 뭐 어떻게 새로운 일을 하겠어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 이 전반적으로 복종형 인간을 양산하고 네. 사회에서 개방성 같은 걸 축소시키고 네. 혁신과 창의성들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일본 경제가 이런 것들과 여러 가지 다른 것들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들어지면서 또 성매매 관광국이 되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건 진짜인가요? 요즘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죠. 가보면은 네. 젊은 여성들이 이렇게 직접 나와서 성매매에 종사하는 모습들. 그거는 일본이 사실 장기 불황이거든요. 뭐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계속 장기 불황 상태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피해를 가장 심하게 입는 게 여성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약자인. 이 여성들이 어쩔 수 없이 사실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게 크죠. 뭐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해외 원정 성매매도 많이 다니고 있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난할 때는 그런 거 했잖아요. 뭐 우리는 길에 서서 하는 건 좀 적었죠, 일본처럼. 네네. 근데 우리는 뭐 이제 아예 집창촌을 이루고 이제 한다든가 있었죠, 옛날에. 예, 그런 방식이었는데 경제가 불황이 되면 한국 여성들도 성매매 많이 나섰습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조직적인 상납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한다고요? 예를 들면 후지TV 거기서 경영진 위에 있는 간부들이 네. 여직원들한테 성상납을 요구했어요. 당연히 거부해야 되는데 따랐다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밝혀지면서 물의를 빚은 거죠. 근데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발생하느냐 이게. 자, 일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집단을 무서워한다 그랬죠. 근데 이 집단은 사실상 지배층을 의미합니다. 그럼 일본 사람들한테 사실은 집단 지배층인 거예요. 근데 회사에서 소위 이 위에 있는 윗대가리들 지배층이죠. 지배층입니다. 이 아랫사람 여성들한테 있어서 지배층이 집단을 대표한다라고 생각해요. 이게 곧 집단인 거죠. 일본 사람들한테. 그들이 성상납을 요구하면 거절할 수 있을까요?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종하는 성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일본이 굉장히 강하게. 한국 사람들은요. 자발적 집단주의잖아요. 우리주의. 위아래 이렇게 벌써 위계가 지으면 싫어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죠. 한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바로 서열이에요, 사실은. 맞아요. 평등을 좋아해요, 네. 한국인들은. 근데 위에 사람이 안 그래도 눈꽃인데 성상납까지 요구했다. 그럼 한국인들은 집단의 이름으로 그런 걸 강요할 수 없다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집단이 개인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도움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아까 했듯이 바다에 떠내려가면 구조해줘야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당한 요구를 했다? 이거는 집단의 뜻도 아니고 너 개인의 병든 욕망이지. 그렇죠. 한국인들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항의하죠. 아니 여직원 공동에 이걸 요구했다라면 더 큰일 나요.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뭉치면 바로 들고 일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간부는 그런 요구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요구를 했다면 뭐 그 회사 문 닫아야 될 그렇죠. 겁니다. 한국에서는. 맞아, 회사의 네. 존폐 위기까지도 이제 갈 수 있어요. 있는 건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하면. 일본은 이게 어느 정도씩 반복되는 거예요. 그게 극단적으로 나타난 게 일본의 군국주의 군대 문화 아닙니까? 일본 군국주의 군대 문화가 바로 까라면 까라. 무슨 짓이든 해도 되는. 학대, 고문, 이런 걸 막 했던 문화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 조직 문화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가짜 집단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과거에 일본이 여성들에게 성개방을 요구한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이게 일본이 여성을 대하는 태도가 한국에 비하면 더 차별적이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사실 고려 시대까지만 해도 남녀 차별이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기록 같은 거 봐도 잘 나오는데 한국에서 그래도 여성을 좀 남성보다 낮춰보기 시작한 거는 유교가 들어오면서 좀 심해진 거예요. 조선 중기를 넘어서면서부터.
그 전까지는 남녀 간의 관계가 상당히 평등했습니다, 한국은. 근데 일본은 그와는 달리, 네. 뭐, 서양도 그렇지만요. 옛날부터 결혼하면 성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남자 쪽으로. 뭐, 서양도 그렇고요. 그래서 일본이든 서양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과거의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문화 중에 하나가 여성 두고 결투하는 게 있어요. 여자를 남자 두 명이 동시에 좋아한다. 싸워서 이긴 놈이 가지는 거예요. 이건 여성을 뭘로 보는 겁니까? 전리품으로 보는 거예요. 이 문화가 한국에 있었을까요? 한 번도 역사 문화에서 본 적이 없을 겁니다. 두 남자가 여성을 놓고 춘향이를 놓고 이도령과 뭐 변사또가 결투를 벌였다. 근데 변사또가 이겼다. 그럼 춘향이가 따라가요? 절대 안 따라가죠. 이제 춘향이는 변사또한테 덤볐어요, 막. 맞아. 한국의 이 과정을 보면 그러게요. 남녀의 연애도 상당히 뭐랄까요? 주체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걸 봐도. 춘향이가 이도령한테 목매고 막 질질 짜는 여성도 아니에요. 굉장히 주체적인 여성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역사적 문화 속에서의 여성에 대한 태도가 일본에 비하면 훨씬 더 나았다는 거죠. 차별이 적었다. 조선시대 이후엔 좀 심해졌지만. 그리고 일본에는 최근에도 그런 게 문화가 남아가지고 옛날엔 거의 여성을 가축 취급했다 그러는데 남아서 여성력이란 말 쓰잖아요. 여자력이라고도 하고 여성력이라고도 합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회식을 갔다. 그럼 남녀가 한 4명씩 해서 8명이 갔어요.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않습니까? 한국은 보통 좀 친하면 몰라도 남자 주르르 앉고 여자 주르르 앉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죠. 따라왔죠. 그래서 약간 아주 친하지 않나요? 붙어 앉으면 좀 불편하니까 그렇죠. 그냥 그러니까. 마치 소개팅이 아닌데 미팅 단체 미팅처럼. 그렇게 하든가 아니면 이쪽은 여성 테이블, 남성 테이블 이런 거 했잖아요. 일본 안 그래요. 가면 자동적으로 남자 여자. 섞여 앉는구나. 네, 그게 이제 일본은 문화죠. 그러면 그 여성들은 왜 이렇게 섞여 앉느냐? 뭐 술도 따라주고. 술 따라주고 안주 이렇게 서비스하고 그거 해야 돼요. 그걸 잘하면 여성력이 있다 그러고 못하면 쟤는 여성력이 없어. 이 문화가 아직도 있다는 건데요. 이게 뭐 하루아침에 생긴 문화는 아니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러다가 일본이 이제 1945년에 미국에 의해서 패배하지 않습니까? 2차 세계대전에서. 그러고 나서 국가가 군 위안부를 모집해가지고 미국한테 제공한 역사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일본과 한국의 여성을 대하는 태도는요. 일본이 더 차별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직장 내에서도 예를 들어 여자가 직책이 더 높아요. 남자가 낮고 커피를 누가 타냐? 이 여자가 타야 됩니다. 일본 문화는. 한국에서는 그 여자한테 커피 타라 그랬다면 큰일 나요. 이게 아직 한국도 남녀 차별이 있지만 이 정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일본은 그런 문화가 많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건가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는데 한국 남자와 일본 여성분을 이제 국제 결혼 이제 주선을 지켜주는 뭐 그런 걸 봤었는데 한국 남자분들이 이제 일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좋은 점에 대해서 일본 여자분들은 이제 대체로 뭐 많은 분들 알고 계시다시피 한국 남자가 뭐 자상하고 이런 것들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한국 남자분은 일본 여자분들이 좀 더 뭔가 남편을 지지하고 뒷바라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기 때문에 좀 안정적이라는 느낌을 받는다는데 이게 약간 그 여성력과 약간 연결된 부분이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순정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남성을 많이 위해주고 맞춰주고. 일본 여성들이 그 한국 드라마 보면서 뿅 가는 게 남자가 여자를 너무 우대해준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탁 존중해주는 모습이 보이니까 한국 남자 너무 좋아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일본에 있었던 그런 과거에 아까 내전이 많았다고 해주셨는데 과거에 내전이 이런 문화에도 영향 미친 게 있는 건가요? 네, 내전이 너무 많아서 남자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남자 귀하고 귀하고 막 적으니까 죽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여자가 남고 좀 인구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에 좀 개방적인 측면이 있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일본은 그 유교 문화가 좀 덜해요. 아시아에서 유교 문화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나라는 한국과 중국이죠.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뭐 혼전 순결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강화됐죠, 입장이. 우리도 옛날에 유교 들어오기 전까지 사실 그렇게까지는 아니었습니다. 유교가 들어온 다음인데 일본은 유교 문화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일본 사람들은 불교하고 토속신앙 같은 쪽에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혐한 분위기는 요즘 좀 어떤가요? 일본에서 혐한은 늘어났나요? 줄어들었나요? 좀 약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됩니다. 과거에 혐한이 굉장히 심했었죠. 그렇죠. 일본 사람들 진짜 한국은 많이 싫어했고. 그런데 이 혐한이 일본 대중 속에서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그 정서라든가 감정은 아니거든요. 사실 일본의 지배층이 부추긴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최초로 이걸 부추겼던 것은 한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만든 거란 말이죠. 쉽게 하면 정한론 이런 걸 내세우면서 한국에 우리가 점령해야 될 나라다. 그러면서 이제 혐한론이 나온 거래요. 말이에요.
중국은 이제 그보다 못하다 그래서 3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게 지배층에 의해서 해외 침략의 수단으로서 부추겨진 측면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었느냐? 일본의 군국주의 세력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청산이 안 됩니다. 미국이 일본을 점령한 데는 다 살려내요. 전범 처벌을 거의 안 했죠. 그래서 일본의 뭐 7.4 부대에서 근무했던 이런 사람들 다 살아나거든요. 미국에다가 정보 제공하고 나서. 그래서 지금의 일본의 정치인들은 대부분 그 당시 군국주의자들의 자손이에요. 일본은 또 정치 세습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베니 뭐니 이런 사람들 다 군국주의자들의 후손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한국을 침략하고 싶어요. 아시아를 제패하고 싶어하는 야망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신군국주의라고 그러죠. 이 신군국주의적 목적하에 혐한이 부추겨진 게 많아요. 일부러 부추긴 거죠. 근데 왜 요즘에 약해졌느냐? 옛날에는 기성세대들은 그런데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젊은 세대들은 SNS나 인터넷 같은 게 발달하면서 자기들이 직접 한국 문물을 접하게 되겠죠. 옛날 세대는 그게 잘 안 되죠. 그렇죠.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그냥 한국 콘텐츠를 직접 자기들이 흡수해요. 보니까 좋은 거죠. 이게 재밌는데? 그리고 만화도 한 개 더 재밌네. 드라마도 너무 좋고, 노래도 멋지고. 그리고 그 속에 그런 것들 정보를 흡수하면서 일본의 젊은 층은 한국에 대한 견해를 독자적으로 세워나갑니다. 그래서 우호적인 견해를 가진 친구들이 많아요. 오히려 한국 문화에 심취해 있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뭐 제2의 한류, 제3의 한류 이런까지 나오는 건데, 이제 그런 데서 혐한은 옛날만큼 강하게 이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지금 좀 약화되는 추세에 있다. 혐한의 어쨌든 원래 근본적인 원인은 지배층 아니면 기성세대의 어떻게 보면 그런 좀... 침략 야욕과 네.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일본이 우리를 싫어하는, 우리가 일본을 싫어하는 반일과 혐한에는 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결정적 차이가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반일 감정은요, 분명한 역사적 경험에 기초합니다. 그렇죠. 우리를 식민지 지배했고요. 그렇죠. 온갖 나쁜 짓을 다 했지 많이 않습니까? 다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전쟁에서 패하고 반성을 하네요. 반성하고 사과하고 독일처럼 나치 전범들을 다 처형하고 이랬으면 괜찮을 텐데 얘들은 아직도 야스쿠니 신사를 떠받들질 않나, 소위 이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질 않나, 뻔뻔한 거죠. 사과를 제대로 안 하니까 우린 계속 사과를 요구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죠. 야, 나쁜 짓 했으면 인정을 해야지. 그렇죠. 또 한국 사람들 도덕적인데 11일 아주 중요한 시간인데 얼마나 아까 전에 일부 영상에서 나왔습니다. 예, 그런 민족이니 더더욱 용서가 안 돼요. 네. 차라리 뭐 힘이 세면 굴복하라 이렇게 나온 것도 아니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더더욱 용납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인들이 가지는 게 반일 감정입니다. 즉 한국인들의 반일 감정은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이유가 있고 그 대부분의 책임은 일본 쪽에 있어요. 일본이 만약에 과거사를 잘 청산하고 사과를 했고 이랬다면 반일 감정을 특별히 가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일본이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지금 라임 같은 것도 뺏어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문제 아니냐 그죠. 근데 일본의 혐한은 우리가 일본한테 해코지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어요. 역사적으로 봐도 우리가 문물을 전파해주고 도움을 좀 줬지 해를 끼친 게 없습니다. 침략한 적도 없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 침략한 적이 없지 않나요? 없어요. 대마도 정도 정벌한 게 다예요. 그것도 오래 점령도 안 했어요. 잠깐 가서 혼내주고 돌아왔죠. 우리나라는 남의 나라 침략하려는 동기 자체가 없는 민족입니다. 제가 우리 민족이 우수하다고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있는데 일본은 거기에 비하면 해적지를 너무 많이 하는 나라죠. 그러니까 해적의 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피해를 준 적이 거의 없는데도 우리를 식민지배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본한테 뭐 해끼친 게 없는데 전쟁 때문에 자기들이 돈도 벌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미워하기 때문에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미워하는 짓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비교할 수 없다. 혐한과 반일은. 혹시 우리나라의 정권들이 이제 교체되는 것들이 몇 번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일본의 혐한에 영향을 미치는 게 있나요? 한일 관계가 악화될수록 어쨌든 혐한은 좀 강화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관계가 나빠질수록 반일이 좀 세지겠죠. 근데 그게 이 한일 관계 악화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좀 달리 봐야 되는데 보통은 그 책임이 일본 쪽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일본을 뭐 괴롭혀서 생기는 한일 관계 악화는 없어요. 제가 볼 때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뭐 대마도가 우리 거라 그래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어요. 일본은 자꾸 독도가 자기네 거라 그러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한일 관계가 좋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자세를 취해서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특히 일본은 그 강약 약강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권위주의적 성향이라고 얘기하는데 심리학적으로 일본 국민들이 대부분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지배층과 집단을 무서워하잖아요.
그 대신 자기보다 약하다 싶으면 밟아버립니다.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한국이 저자세를 보이면 일본의 혐오는 더 강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네. 오히려 예를 들면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굉장한 저자세를 취했는데 그게 혐오를 약화시켰을까? 오히려 전 강화시켰다고 봅니다. 오히려 당당한 정권이 등장해서 일본에게 할 말도 하고 요구했을 때 혐오이 누그러질 수 있지 저자세를 취한다고 해서 이게 약화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정권이 등장할 때 혐오이 제일 적을 것이냐. 저자세가 아닌 당당한 자세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시키려고 노력하는 정권이 들어섰을 때 혐오는 제일 약화될 수 있다. 거꾸로 굉장히 굴종적인 비굴한 정권이 들어서면 오히려 혐오는 극단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강약 약강이라 그러죠. 강약 약강. 네, 강자한테는 약하고 약자한테는 강하고 이게 일본 민족성이라고 옛날에 그 토지스신 박경리 선생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잘해주지 말라고. 잘해주면 쟤네들은 우리를 얕본다. 그러니까 이분이 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경험이거든요. 일본 사람들 계속 경험해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잘해주면 그거 정 줬다고 생각하고 갚으려고 그래요. 네. 일본은 안 그래요. 잘해주면 약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거 짓밟으려고 해서 박경리 선생님이 잘해주지 말라는 말까지. 저 한국에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지 벌써 몇 개월 지났는데 일본에서는 이런 거 어떻게 보고 어떤 반응이었고 그다음에 그 비상계엄 관련해서 우리가 또 시위 집회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 일본인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비상계엄이 발생하자 많은 사람들이 초현실적 상황으로 이해했지 않습니까? 네. 아,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가 있지? 근데 일본은 또 거꾸로라고 할 수 있어요. 네. 비상계엄은 뭐 그러려니 할 수 있는데 네. 국민들이 나와서 총등 군인들 앞에 서서 네. 그걸 맨몸으로 막는 장면을 보고 일본 사람들 그걸 초현실적이라고 느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일본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걸 부러워했다라고 드리고 싶고 일본인들이 트위터에 올린 거 보면 몇 개 이런 게 있어요. 일본이 긴급사태 조항 내세워 똑같은 짓을 했을 때 우리 일본인들은 바로 저렇게 저항을 위해 모일 수 있을까? 못한다 이거죠. 자기들은. 그 다음에 또 한 명은 오늘 밤 불과 몇 시간 사이에 한국의 민주주의에 대한 각오의 차이가 일본에 비해 얼마나 우월한지 느끼고 말았다. 정말 영화 같아. 이런 감탄의 목소리를 내는 게 일본 사람들은 못합니다. 미국 사람도 똑같은 얘기예요. 못한다. 우리 미국에서 있었으면 못한다.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용감하게 나가서 저들하고 맞설 수 있는 거지? 자, 이게 사실은 한국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랄까요. 우리성과 인간 중심성이 큰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항상 우리로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누르면요. 혼자가 아니니까 힘이 있으니까 함께 올라가요. 밀고 올라가요. 우리니까. 우리를 건드렸어? 이거죠. 너 지배층 죽어. 이런 게 있어요. 항쟁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 역사를 보면 그야말로 민중항쟁이 어마어마합니다. 항쟁의 역사죠. 항쟁의 역사입니다. 밀란의 역사라고 보통 얘기하지만 이제 정확하게 얘기하면 봉기의 역사고 항쟁의 역사죠. 이제 그런 전통이 있는 나라고요. 일본은 그런 항쟁이 별로 없어요. 일본은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이란 말이에요. 개인주의자들이고 힘이 없죠. 힘이 없어요. 개인은 혼자니까. 그러니까 치고 올라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저항의 역사가 없습니다. 요게 어떤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그 일본의 그 쇼군이라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서 이 영주의 아들이 그 큰 지역 영주도 아니에요. 조그만 동네 영주예요. 그 영주의 아들이 지나가는데 자기가 죽여놓은 시체 옆에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죽었으니까 명복을 빌었겠죠?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는지 칼을 빼서 바로 목을 칩니다. 그런 장면이 드라마에 나와요. 일본은 그 일상적인 문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라이들, 지배계급이 마음에 안 든다, 저 사람. 내 눈에 이제 걸린다. 그러면 바로 칼로 죽이는. 길 가다가 사무라이들이 백성들이 쳐다보는 눈빛이 안 좋다고 내려서 죽이는 경우도 많은데 그때 왜 죽였냐 그러면 칼이 잘 드는지 시험해 보려고 그랬다. 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사회가 일본이었습니다. 자, 이런 사회에서 민중들이 저항할 수 있었을까요? 쉽지 않죠. 예를 들어 우리 한국에서 비슷한 일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선시대 때. 지나가다 양반이 백성 하나를 내려서 칼 치고 칼 잘 드는지 시험해 봤다. 바로 그 자리에서 맞아 죽습니다. 그렇죠. 봉기 일어나요. 한국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인들은 우리가 돼서 항상 살아왔기 때문에 또 인간을 중시하기 때문에 눌렀다? 이거 인간의 존엄성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 아닙니까? 그렇죠. 말도 안 되죠. 네, 들고 일어납니다, 바로. 그래서 이게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이고 그게 현대에 와서도 계속 폭발하고 있다. 끊임없이. 그래서 일본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부럽기도 하고. 자, 일본에 좌절할 청년들과 한국의 MZ세대 혹시 공통점 같은 게 있을까요? 공통점이 있다면 고립돼서 살아가는 세대라는 공통점이 있죠. 한국 사람들은 원래 80년대 이전까지는 공동체에 항상 속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마을 공동체든 직장 공동체든 뭐 공동체 생활을 했다고 보면 되는데 그 이후에 태어나서 성장한 젊은 세대가 MZ 세대인데 이 세대는 어릴 때부터 공동체 경험이 없어요. 네. 일단 놀이 공동체를 경험을 못했습니다. 저희 세대는 어릴 때 이렇게 동네 친구들하고 매일 놀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안 놀면 부르러 와요, 애들이 또 모여서 누구야 해서 끌어내요. 다 몰려 나가서 마을에 하루 종일 놀아요. 이게 공동체인데 최초에 이제 경험하는 또래 공동체. 이 놀이 공동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성장하면서 계속 공동체 속에서 성장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MZ 세대는 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혼자였어요. 혼자 성장했습니다. 이런 점에서 최초로 진짜 개인주의 세대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MZ 세대가. 이 점이 공통점이고 또 하나의 공통점은 그 고립된 조건에서 희망이 없다는 거죠. 일본도 잃어버린 10년 이후에 경제 불황이 지속되면서 젊은 층이 희망을 못 갖고 한국도 뭐 M4 세대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희망을 잃으면서 젊은이들이 좌절하고 있다. 이런 점은 이제 공통점입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3포 세대가 있는데 일본에는 사토리 세대가 있잖아요. 네. 사토리 세대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사토리 세대가 뭐 한국 M4 세대랑 약간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뭐 결혼도 취업도 뭐 네, 다 출산도 포기하고. 포기하는 뭐. 근데 한국은 거기까지는 안 갔다가 요즘엔 그렇게 가죠. 네. 거의 비슷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민족성과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워낙 인간을 고립시키고 개인 간 경쟁을 강조하고 그러는 동시에 빈익빈 부익빈 심해지고 부작용. 네, 거기서 나오는 젊은 세대가 겪는 부작용인데 전 세계적 현상이기도 합니다. 미국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일본도 결혼을 점차 잘 안 하고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보다는 나은데 그렇죠. 출산율 우리나라보다 높더라고요. 한 네. 1.5인가? 우리나라보다는 나으니까 아무래도 사회보장도 조금 더 낮고 네.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일본도 출산을 적게 하는 거죠. 예전에 비해서는. 한국은 아주 급격하게 안 하는 거고. 그리고 일본인들에게 왜곡된 우월감이 있고 극단적 자민족 우월주의에 빠져있다는 얘기 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건 사실상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 열등감의 반작용이죠. 쉽게 심리학적으로 열등감을 보상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들, 또는 우월감을 추구하는 사람들 100%가 열등감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우월주의를 추구하는 거지. 열등감이 없으면 그런 욕망 자체가 안 생겨요. 일본 사람들은 뿌리 깊은 열등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됐다고 봅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이 제일 열등한 민족이었어요.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뭘 가지고 그 기준을 얘기하면 문화, 도덕 수준 이런 걸 봤을 때 한국인들이 그야말로 뭐 찬란한 문화를 자랑할 때 일본은 남학신 신고 칼싸움하듯 좀 비하해서 얘기하자면 그런 정도로 격차가 났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죠. 한국을 우러러보고 와, 한국에 가면 요강이라도 훔쳐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온 거 아니에요. 임진왜란 때. 그것도 갑오로 쓸 수 있다. 중국도 문화적으로 자기들보다 우수하죠. 여러모로. 그러니까 아시아권에서 한국과 중국과 맞닿아 있는데 자기들은 굉장히 문화적으로 뒤떨어져 있었어요. 이런 데서 오는 열등감이 굉장히 강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인들이 이런 열등감 때문에 오히려 한국과 중국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런 우월감을 드러내면서 우리가 너희들보다 세다, 잘났다 만들어내는 거죠. 개인 대 개인의 관계는 똑같아요. 우월감을 드러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기저에 열등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우리 사회 어떻게 보면 부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지나치게 명품으로 도배하는 사람들. 진짜 부자는 굳이 안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생각보다 안 그런 경우가 예, 있죠. 맞습니다. 소탈하고. 근데 벼락부자. 예, 아니면 이제 뭐 진짜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척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더 그걸 드러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월감은 사실상 그런 점에서 열등감이다. 그리고 이게 그 열등감을 만회하기거나 보상하기 위한 우월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게 일본인들이 서양인들 앞에서 한없이 열등감을 드러내거든요. 낮춰요, 자기를.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한 게 타라입구예요. 아시아를 벗어나서 유럽으로 가자, 이에요. 구라파로. 아시아의 서양인이 되겠다라는 게 일본인들의 목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일본이나 한국한테는 너무 떨어져서 쪽팔려서 못 살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서양을 쫓아가서 근대 문물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시아에서 우리가 유럽인이 되자. 그래서 저것들을 우리가 지배하고 살자. 이게 일본인들의 어떤 그 심리였다. 지배층에. 그렇게 봤을 때 일본인들의 우월감은 열등감의 표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지금 이 일본 분들은 한국 경제, 한국인 어떻게 바라보나요? 약올라고 있죠. 네. 너무 잘하고 있어서. 네, 잘하고, 잘 나가는 것 같아서. 물론 뭐 출산율, 뭐 자살률 이런 거 보면서 위안을 삼을 수는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엔 그래도 일본이 경제적으로 나왔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는 한국에 막 뒤질려 그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옛날엔 문화적으로 한국이 일본 걸 다 베꼈었어요. 수입하다가. 그 문화 콘텐츠 같은 것도
방송, TV, 쇼프로 다 일본 거 베끼고 그랬습니다, 옛날에. 지금은 일본이 베껴야 되는 상황이. 저도 일본 가면 옛날에 갈 땐 지금은 옛날에는 진짜 선진국이다 역시 뭐 이런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막 그런 생각이 전혀 별로 들지 않더라. 옛날에는 한국 사람들 일본 가면 전자상가 꼭 가서. 일본에서 그 전자상가도 있고 뭐 원청 핫한 아이템들을 한국에 들고 들어와서 사업하면 맞아요. 대박이 터진다. 맞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한 5년, 10년 앞서기 때문에. 하지만 그런 시절이 있었죠. 맞아요. 지금은 가서 사올 것도 없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문화도 마찬가지로 한국게 더 재밌어요. 드라마도 일본 거보다 한국게 재밌습니다. 오히려 일본 사람들이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감탄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본은 상당히 배 아파하고, 일본은 오히려 한국 문화에 매료되기도 하고. 한국 문화나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요즘엔 훨씬 더 옛날보다 좋게 보겠네. 그 일본 식당 가면요. 지금은 다 김치가 나온다는 거예요. 뭐 마켓은 다 있고, 김치는. 식당에서 무조건 기본 메뉴로 김치가 나온답니다, 이제. 그 정도로 한국 문화는 일본을 많이 이제 침투해 들어갔다고 봐야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한국인과 일본인의 차이를 좀 결정적으로 한번 정리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국인은 마음이 하나고 일본은 두 개다. 자, 이게 한국인은 진짜 집단주의니까 자기 속마음 드러내는 게 문제가 안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드러내야 우리 관계가 돼서 더 좋은 거죠. 일본 사람들은 가짜 집단주의예요. 따라서 원래는 개인주의자고 개인주의 심리가 있는데 그걸 드러내면 이지매를 당해요. 그럼 드러내면 안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을 하나 더 만들어요. 그걸 뭐라고 부르냐? 다테마이라고 그러죠. 혼내와 다테마이가 있습니다. 혼내는 속마음, 다테마에는 겉마음, 혹은 사회적 가면이에요. 일본은 마음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한테 너 마음이 두 개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두 개니까. 그러면서 일본인들은 남들을 상대할 때 다 다테마이로 상대를 해요. 혼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산 10년, 20년 산 부부도 혼내를 잘 몰라요. 다테마이로 계속 상대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인간 증발이 되는 것도 다테마이로 상대를 했으니까 혼내를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 차라리 없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인들은 너 마음 두 개지 그럼 주먹 날라옵니다. 나보고 이중인격자라는 거냐? 그렇죠. 나하고 겉과 속이 다르다고 하는 거냐? 한국인들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말 되게 싫어해요. 싫어하죠.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일본인들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한국인들은 마음의 분열이 있을 필요가 없었다. 진짜 집단주의, 우리주의이기 때문에. 그러나 일본인들은 마음이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 집단을 상대할 때, 타인을 상대할 때는 집단주의적 다테마에, 겉마음, 나 혼자 있을 때는 혼내. 그래서 이 혼내가 이렇게 분열되어 있을 때 건강하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평소에 괜찮았던 사람이 연쇄살인을 한다든가 군대에 징집돼서 일본 군국주의 군대에 들어와서 병사가 되면 끔찍한 만행을 저지르기도 하고 혼내가 나오는 거예요. 혼내가 나오면 어떤 인간인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박경리 선생님도 잘해주지 말라는 게 혼내 나온다 이거예요. 자, 우리는 한국은 어쨌든 일본이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일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는데 왜 우리는 일본을 알아야 될까요? 우리는 잘못하면은 일본이 우리랑 똑같을 것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양 심리학자나 사회학자들은 한일이 똑같다고 얘기합니다, 많이. 똑같은 집단주의 사회고 비슷해. 근데 많이 달라요. 직접 접해보거나 경험해보신 분들 또 저처럼 조사를 해보면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잘 알면 오히려 우리를 더 잘할 수 있다 하는 취지에서 한국인의 마음속에 우리가 있다 해서도 한국인의 마음속에 한국인의 민족 심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일본과 비교를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서양과 비교하는 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게 너무 차이가 나요. 너무 달라요. 근데 일본은 서양인들이 똑같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갖고 설명을 하면 이해가 빠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일본은 우리의 반면교사일 수 있다. 우리의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잘 살려나가는 데서 일본을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짜 사랑 권하는 사회 요 책도 내셔서 요 책 가볍게 지금 몇 가지 드려보고 싶은 게 가짜 사랑을 권하는 사회가 되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사랑이라는 것의 실태가 어떻게 되는 거죠? 일단 사랑의 대상이 없죠. 다 고립시켰기 때문에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립돼 있잖아요. 그래 이 관계가 무슨 관계냐면 일단 상품 대 상품의 관계로 전락했던가 아니면 경쟁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래서 사랑하고 싶어도 혼자 고립돼 있는 사람도 많고 고립되어 있지 않고 연결돼 있더라도 그 관계가 경쟁 관계이거나 서열 관계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일단 없는 거 아니에요? 평등한 사람들이 화목하게 지내는 공동체가 있으면 내 옆에는 항상 사랑의 대상이 있는 건데 지금은 사랑의 대상 자체를 발견하기 힘든 사회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아까 얘기했듯이 상품관계로 바뀌었기 때문에 한국인들은
계산적 사랑을 너무 많이 하죠. 그러니까 쉽게 하면 물건 거래하듯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네. 이런 쪽이 또 이제 사회 문제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사랑도 인간의 능력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네. 그걸 뭐 에리 프롬 같은 심리학자는 끊임없이 강조한 게 사랑은 사회적 존재의 중요한 능력이다. 네. 사랑의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정신건강이 너무 악화됐죠. 90년대 이후에. 한국인들의 정신건강이 너무 나빠지다 보니까 이 사랑의 능력 자체를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것도 이제 아예 사랑을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사랑에 대한 어떤 거짓된 선전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가짜 사랑을 막 퍼뜨리는 네. 언론, 매체, 문화 이런 게 좀 많습니다. 사랑에 대한 무지, 오해 이런 것도 꽤 많다. 그래서 사실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서 진짜 사랑을 보여주는 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 사회에서 진짜 사랑을 하기가 점차 힘들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부르는 거짓말들은 그럼 뭐가 있을까요? 부모의 대표적인 가짜 사랑이 있죠. 부모들은 다 자식을 사랑한다 그러죠. 근데 그렇잖아요. 한국 부모들은 대부분 조건부 사랑을 하죠. 그러니까 공부 잘하면 예뻐해주고 공부 못하면 사랑을 안 주는. 그러니까 사랑을 자식을 조종하는 도구로 쓰는 거예요. 이게 도구적 사랑이기도 하고 조건부 사랑이기도 하죠. 조건에 따라 사랑을 줬다 안 줬다는 거. 이거는 가짜 사랑입니다. 명백한 가짜 사랑이고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학대예요. 근데 부모들은 그런 사랑을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공부 못한 애를 가지고 안 해도 돼? 아무것도 하지 마. 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부모들은 공부하라는 강요를 안 했죠, 별로. 그냥 나가서 놀아도 괜찮다고 생각했죠. 네, 요즘 불안하니까. 불안해요. 다 시켜버리니까. 그게 문제예요. 부모들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옆집에서 다 시키니까 여기 안 시키면. 내 자식 이렇게 하면 나중에 나고 될 뒤처지나? 텐데. 근데 한국인들은 제가 앞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고립적 생존 불안과 존중 불안이 너무 심하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든지 끔찍한지 아니까 자식들이 나중에 그런 고통을 겪게 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자식들한테 공부하라고 강요하는데 공부를 순순히 합니까 어릴 때? 하기 싫죠. 그럼 하기 싫은 아이들을 공부시키기 위해서 뭘 이용하느냐? 사랑이라는 부모의 가장 강력한 무기를 이용하게 되고 그 결과 사랑이 변질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한국 사회에서 애정결핍증 환자를 양산하는 원인인데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가짜 사랑이죠. 거짓말. 또 연인의 가짜 사랑도 있죠. 한국 사회에서 지금 소위 결혼 시장이란 말이 나오고 심지어 심리학자들은 관계 쇼핑이란 말까지 하는데요. 이건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을 뭘로 생각하는 거냐? 거래로 생각하는 겁니다. 거래. 그래서 거래 조건 맞추는 그 회사들도 많지 않습니까? 결혼 정보 회사들이 그렇죠. 있죠. 그런 회사들이 하는 게 뭐예요? 결국 거래 조건 맞추는 거예요. 이 A라는 남자와 B라는 여성이 가치가 비슷한가, 상품 가치가. 등가 교환 될 만한 관계인가. 이거 맞춰서 매칭해 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안 되면 연애도 시작 못 합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결국 인간에 대한 사랑이 계산적 사랑, 거래 관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요즘 뭐 많이 세간을 떠들썩하게 하는 데이트 폭력, 가스라이팅, 스토킹, 병적인 질투, 이런 것도 점점 심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이제 인간이 병들고 그 과정에서 가짜 사랑을 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죠. 부모의 가짜 사랑은 뭐 현실을 접목하면 다 공감이 가거든요. 뭐 내가 부모라도 애가 공부 안 하고 애를 안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를 동기부여 시켜주고 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강성재 사랑은 사실 남을 내가 어떻게 선을 넘는 거잖아요. 뭔가 폭력이든 뭔가. 가스라이팅 같은 경우는 이제 사람을 도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사람한테 계속 뭘 심어줘가지고 자기를 불신하게 만들어서 의존시키고 그 결과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건데 그 이익은 물질적 이익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심리적인 이익도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그럼으로써 자기가 대단한 존재인 양 느낀다든가 또는 뭐 상대방이 자기를 사랑하게 만들므로써 얻는 이익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것도 다 사실은 마음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정신건강이 나빠지면서 제대로 된 사랑을 못하게 됐다는 얘기죠. 뭐 사랑 자체를 소유로 생각한다든가. 근데 자존심이 낮을수록 사랑에 매달린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예요? 자존심 낮은 사람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가정을 해보죠. 남자인데 자존심이 낮아요. 어떻게 돈을 좀 벌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쁜 여성을 어떻게 매칭 앱을 통해서 또는 뭐 결혼정보 회사를 통해서 얻었어요. 길에 다녀요. 사람들이 쳐다봐요. 막. 멋진 여성하고 같이 다니니까. 그때 저 남자 뭐지? 그러면 자기가 자존감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올라가는 것 같죠. 이걸 이제 심리학에서 가짜 자존감이랍니다. 자존감이 낮은 상태인데 그 여성이 있음으로써 자존감이 높은 것인 양 착각하는 거잖아요. 이건 진짜가 아니죠. 가짜 자존감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도 자존감 상승이라고 본인은 느껴요. 그 순간에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이성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것 또는 어떤 괜찮은 사람을 연애를 하는 거, 결혼하는 거 이거는 다 자존감을 보강하기 위한 그러니까 가짜 자존감이긴 하지만 그런 자존감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 되는 거죠. 멋진 이성이 자기를 사랑해 주는 것은 자존감을 저하하는 중대 문제다. 이렇게 이제 연구 결과도 나오거든요. 이게 진짜 자존감은 아닐지라도
또 자존감이 너무 낮은 사람한테 사랑은 생명의 동아줄 역할도 합니다. 그거 없으면 거의 자살을 해야 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자기를 지탱시켜주는 지탱줄일 수도 있고 자존감을 끌어올려주는 유일한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랑에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가짜 사랑에 얽매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진짜를 가장한 가짜 사랑 유형은 뭐가 있는 거예요? 착한 아이 증후군, 조력자 증후군 같은 게 있는데요. 네. 사랑받기 위해서 사랑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특히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좀 있죠. 저도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이게 동기가 사랑은 원래 대상이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대상이 귀중해서 하는 거거든요. 물건으로 치면 볼펜 이게 너무 괜찮아서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네. 근데 가짜 사랑은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나 조력자 증후군은 얘가 나를 사랑해 주길 기대하는 거죠. 볼펜이. 그래서 얘한테 잘해줘요. 근데 얘가 사랑을 해줘. 그러면 좋은 거고 안 해주면 화가 나는 거죠. 또 조금 비유하자면 산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산에 가서 휴지 떨어져 있으면 죽습니다. 그러고 보상을 안 받아요. 아무런. 근데 가짜 사랑, 이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산에 가면 휴지 바로 죽죠. 근데 보상이 오길 기대해요. 그래서 산에서 안 내려오고 산신령을 기다립니다. 뭐 금도끼, 은도끼 하나 받으려고. 근데 산신령이 안 나타나면 불질러요. 그렇게 이제 극단적 비유를 하자면, 그러니까 이게 가짜 사랑이라는 거고, 착한 아이 증후군이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랑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계속 주는데, 돌아올 걸 예상하고 주기 때문에, 안 돌아오는 고통을 계속 겪어야 되지 않습니까? 힘들어요. 사랑은 그냥 우러나서 쭉쭉 나가야 되는 건데, 주면서. 그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은. 받기 위해서 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친 저자세도 나타나죠. 상대방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든가. 그 다음에 뭐 구원자적 사랑도 있어요. 불행에 빠진 사람, 밑바닥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괜히 사랑을 하면서 그 사람을 구원해주면서 자기가 대단히 훌륭한 존재인 것처럼 만족감을 느끼는. 이게 봉사활동이랑은 다른 거죠. 봉사활동을 한다고 다 이건 아니겠지만 봉사활동 중에서 이런 분들이 있긴 해요. 아,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 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좋지 않죠. 열심히 봉사활동 한다고 해서 정신건강이 좋아지진 않아요. 마지막에 불같은 낭만적 사랑을 하는 사람. 와, 이거는 가짜 사랑이 아닌데? 예, 이게 뭐 사실 가장 심각한 가짜 사랑이라고 얘기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낭만적, 불같은. 사랑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그 로미오와 줄리엣이 불같은 사랑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사랑을 느낀 게 첫날 느끼고 그날 밤에 고백하고 다음날 결혼하고 그 다음날 자살하잖아요. 아, 이게 3일치예요? 3일 사이에. 아, 진짜? 제가 그 책도 쓴 게 있어요. 로렌스라는 신부가 네네. 로미오를 보고 그래요. 나 그거 가짜다. 그게 얼마나 위험한 줄 아냐. 사랑은 그렇게 갑자기 타오르는 게 아니라 은은히 올라가는 거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이론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자, 갑자기 내가 사랑을 누군가를 만났는데 팍 불타올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로미오가 줄리엣 봤는데 눈이 확 뒤집혔다 쳐요. 그럼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몇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따져보면. 하나는 외모지상주의자다. 성적인 특징을 특히 중요시하는. 이 사람이 외모를 보고 완전히 뿅 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좋아하는 이유가 상대방의 외모예요. 그 사람의 인간성 이런 게 아니죠. 외모예요. 그게 가짜 사랑 아닙니까? 인간을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니니까. 그 외모가 자기에게 주는 효용성, 이익 때문에 좋아하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첫 번째 외모지상주의자의 사랑도 가짜일 거고. 근데 또 하나의 가능성 이런 게 있습니다. 상대가 꿈속에서 그려오던 이상형이다. 라고 느꼈을 때. 그러니까 맨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 동화에 나오는 백마 탄 왕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걸 꿈꿨던 여성이 있는데, 어느 날 진짜 백마 탄 왕자가 왔다. 왕자는 아니지만 왕자 같은 옷을 입고. 그러면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첫눈에 반할 수 있죠. 이런 것도 근데 자기 욕망 실현 때문에 그걸 좋아하는 거지, 그 대상 자체를 두고 귀중해야 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가짜 사랑인 거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은 상대방이 나의 강렬한 욕망을 충족시켜줄 것으로 예상되거나 기대됐을 때 불이 확 붙습니다. 예를 들면 너무너무 외로웠는데, 그리고 뭐 친절함에 메말라 있는데 딱 봤는데 친절한 느낌을 팍 주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내 욕망이 막 불타는 거죠. 나 이런 걸 원했는데 저 사람이 해줄 것 같아. 그래서 불이 타는데 나중에 안 해주거든요. 그렇게 친절하지 않은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분노하죠. 그래서 빨리, 이게 사실 망가지는 사랑들이죠. 사랑은 대상이 귀중하기 때문에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상대방을 아는 시간이 필요해요. 반드시. 그 사람의 외모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다 아는 시간이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순간적으로 불타오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서서히 오르는 거죠.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이미 잘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소스를 통해서, 정보나. 그래서 만나서 그 마음이 크게 올라가는 경우는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좀 달라요. 그런 예외를 제외한다면 어제까지 몰랐던 사람인데 보니까 확 불이 붙었다? 문제가 있는 거죠. 불 같은 사람은 그렇게까지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자, 소장님과 가짜 사랑 권한사의 이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오늘 마지막 질문을 드리면, 그럼 진짜 사랑이란 뭐고, 진짜 사랑을 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는 뭘까요? 저는 뭐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을 위해서 이제 모든 것들이 뭐 돈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필요하다 생각하는 사람인데, 사랑을 정의해보면 어떤 대상을 귀중히 여기면서 네.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대상이 귀중하다는 거예요. 그 네. 대상이. 그래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뭐 대가를 바라거나 뭐 내 욕망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대상 자체가 너무 귀중해서 그런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인간에게 적용해보면 어떨까요? 인간을 정말 귀중하게 여겨서 아껴주고 위해주는 마음이 인간애입니다. 인간에 대한 사랑은 그게 이성 간의 사랑이든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건 형제건 인간애가 깔려 있어야 됩니다. 즉 인간이 귀중해서 사랑하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설명하면 내가 인간을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인간이라서 사랑한다. 또는 인간으로서 사랑한다. 한마디로 인간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자라나면서 뭐 부모님한테 사랑받고 또 주변에 좋은 사람들과 만나고 하면 인간이 좋은 거예요. 아, 인간은 정말 좋은 존재야. 귀중한 존재야. 인간이 최고야. 우리 한국인의 민간 중심성이 이래서 나오는 건데, 사랑을 서로 주고받다 보면 자연히 인간이 제일 귀중하다는 믿음이 생기거든요. 거기에 기초해서 인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로 보고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자연히 아껴주고 위해주게 되겠죠. 이게 인간 사랑이에요. 그래서 이걸 조금 철학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에릭 프롬은 인간이 왜 인간이냐? 인간 본성 때문에 인간이다. 인간을 인간이게 만드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따라서 인간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 본성을 가장 귀중히 여기고 그걸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제 정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거고, 좀 쉬운 말로 하면 인간이 너무 좋아서 귀중해서 사랑하는 게 인간 사랑이에요. 이 인간애가 전제가 되면 내가 내 자식을 사랑하는데 조건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외모가 어떠냐 중요하지 않아요. 인간이면 돼요. 그리고 내가 양육하는 자식이니까 거기에 이제 다른 게 좀 추가되는 거죠. 연인 간의 사랑도 똑같아요. 스펙이 맞고 이런 게 아니라 인간이라서 일단 좋아해야 돼요. 인간애가 전제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위에 성격, 뭐 여러 가지가 들어가서 뭐 성적 매력도 이제 포함될 거고 하는 거고, 친구 간의 사랑도 그렇고, 인류애도 그렇고, 자기애도 똑같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데 조건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간이면 되는 거예요. 인간은 귀중하니까 인간인 나는 귀중한 존재고 나를 사랑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간애가 있다는 얘기는 결국 사랑의 범위가 없다는 것과 일치해요. 그러니까 인간애가 전제된 사랑은 범위가 없어요. 무제한입니다. 인류애랑 통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 자식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나아가 인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게 인간애거든요. 근데 인간애가 없으면 자기 자식만 사랑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자식도 사실은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식이 인간이라서 사랑한다, 진짜. 그럼 다른 인간은 왜 사랑 못해요? 다른 인간은 사랑할 수 있어야죠. 그러니까 이건 인간이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올 거라든가 자기 말을 잘 듣는다든가 등등의 자기 이익 때문에 사랑하는 게 되거든요. 욕망이나 이익. 이런 건 가짜 사랑인 거죠. 그래서 인간을 인간이라서 사랑하고 인간으로서 사랑하는, 인간 본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사랑이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지금 과거 대비해서는 굉장히 좀 경쟁도 치열하고 먹고 사는 게 힘들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좀 메말라가는 감정들이 있는데, 그 시대에 좀 잘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한 키워드가 하나가 인간애. 네, 맞습니다. 인간애가 나에게 있는지, 또 내 주변 사람들, 어떻게 보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가를 때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겠지만 그 사람에게 정말 인간애라는 것이 좀 있는지 없는지, 그렇죠. 사실 그건 좀만 만나면 느껴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사람과 오래 함께 해야지 이 사람이 내가 힘들고 기쁠 때도 같이 기뻐하고 같이 눈물 흘려줄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나는 인간애가 있는지 한번 스스로 질문하면 어떨까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다음번에 또 소장님 모시고 한국과 일본이 그리고 인간애 이런 거 관련해서 또 재미난 이야기 있으면 좋은 콘텐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태형 소장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